디스토피아. 조지 오웰과 올더스 헉슬리가 그린 미래의 현재성. 디스토피아라는 개념은 공상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사는 현실의 어두운 면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다. 인간 사회가 통제와 억압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 본질을 잃어가고 그 과정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위협받는지를 고발하는 장르다. 조지 오웰의 1984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이러한 디스토피아적 사회를 대표하는 두 작품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미래에 대한 경고를 던진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작품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억압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도 결국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에 대한 공통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다. 조지 오웰의 1984. 감시와 사상의 통제. 조지 오웰의 1984는 극단적인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감시와 억압을 다룬다. 이 사회에서 국가 권력은 빅브라더라는 상징으로 구체화되며 개인의 사생활과 사상, 심지어 감정까지도 통제한다. 빅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표현은 작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구로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억압되는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주인공 윈스턴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통제하는 이 체제에 저항하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 작품 속에서 빅브라더는 개인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진실을 조작함으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유지한다. 사상경찰은 사람들의 감정을 통제하고 정부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대중을 세뇌시킨다. 과거의 기록마저도 정부가 임의로 수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 이 사회에서 언어는 조작의 수단이 된다. 뉴스피크라는 신조어는 불필요한 단어와 개념을 제거해 사람들의 사고를 단순화하고 반정부 사상을 표현할 수 없게 한다. 결과적으로 사고의 범위가 줄어들고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를 잃어버리며 저항의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진다. 1984가 오늘날 현실에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이러한 감시와 통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모든 활동이 데이터화되고 추적 가능해졌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것, SNS에 올리는 것, 심지어 개인 메시지까지도 분석되고 감시된다. 데이터 회사와 정부는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고 때로는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를 이용한다. 이는 자칫 빅브라더와 같은 감시사회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 오웰이 그려낸 감시사회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현실적인 가능성을 지니며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을 일깨운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쾌락과 안정 속의 억압.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또 다른 유형의 디스토피아를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적 계층과 역할이 정해진다. 시험관에서 배양된 후 계층에 맞게 교육받고 훈련받는 이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불만을 느낄 새도 없이 행복에 안주하게 된다. 정부는 불안이나 고통을 느낄 틈도 없이 소마라는 약물을 투여하여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행복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고통이나 갈등을 모른 채 살아가지만 진정한 감정과 자아는 상실된 상태다. 멋진 신세계가 주는 경고는 과도한 안정과 쾌락의 추구가 결국 인간성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헉슬리가 그려낸 사회는 갈등이나 슬픔이 사라진 완벽한 평화와 쾌락의 사회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인간의 자율성, 개성, 진정한 감정이 억압되고 있다.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회피하며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감정과 인간다움이 결여된 공허한 사회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고는 현대사회에서 쾌락과 물질적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과도 맞닿아 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하고 불편함을 피하려 한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성찰과 자아 발견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약물 치료 등이 제공하는 즉각적인 쾌락과 위안은 우리를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게 만들며 자율적 사고와 깊은 감정을 억제하게 한다. 헉슬리의 경고는 결국 우리가 쾌락과 안정에 과도하게 안주할 때 잃어버릴 수 있는 인간성의 본질을 묻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디스토피아. 경계해야 할 요소들. 오늘날 오웰과 헉슬리가 경고한 디스토피아적 요소들은 현실에서도 나타난다. 정부의 통제, 감시 사회, 그리고 과도한 쾌락주의가 대표적인 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범람과 동시에 허위 정보와 조작된 뉴스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다.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실이 왜곡되기도 하며 대중의 시선은 혼란스럽게 흔들린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은 우리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사상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또한 물질적 풍요와 쾌락이 만연한 현대사회는 헉슬리가 경고한 쾌락적 억압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 스트리밍 서비스, 게임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만족을 쉽게 얻지만 그 결과 깊은 인간관계와 자아 성찰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들며 오히려 우리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
우리는 헉슬리가 그려낸 소마 같은 중독성의 자극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러한 자극에 의존하게 될수록 진정한 행복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디스토피아적 경고는 단순히 미래의 암울한 전망이 아닌 현재를 직시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디스토피아적 현실에서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사고와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감시와 통제의 시스템을 경계해야 한다. 빅브라더가 감시하는 사회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사고를 지키는 일은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헉슬리가 경고한 쾌락과 안정의 유혹을 넘어 불편함과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갈등과 고통을 통해 성장하며 자아를 발견한다. 헉슬리가 보여준 쾌락 사회는 궁극적으로 공허한 사회로 귀결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인 쾌락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 결론으로 오웰과 헉슬리가 남긴 두 작품은 단순한 문학적 경고를 넘어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고민하게 만든다. 감시와 통제 속에서 자유와 자유를 잃어버릴 위기, 과도한 쾌락과 안정 속에서 인간성을 잃을 위험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 디스토피아적 경고는 현재의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일깨워준다. 이 작품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며 진정한 자유와 자아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저항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사회적 계층이 결정된 미래, 불평등의 극한.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이 기계적인 결정과 차가운 숫자로 정의되는 이 세계에서는 처음 숨을 들이쉴 때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주어진다. 이곳에서 태어난 순간 아기의 신체에는 색깔이 새겨진 팔찌가 채워진다. 금색은 모든 특권을 누리는 상위 계층의 상징이요. 은색은 그나마 양쪽을 오가는 중위 계층의 색이며 회색은 가장 낮은 계층, 하위 계층의 운명을 의미한다. 이 팔찌는 그들의 삶을 규정하고 교육과 직업, 그리고 심지어 생각의 범위까지 결정한다. 이 사회는 정해진 자리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되며 상위 계층은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하위 계층은 그들에게 생존을 위탁해야만 한다. 상위 계층은 그들만의 번영을 즐기며 고급 도시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하위 계층은 배급된 자원을 받아가며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인 위계 질서 속에서 한 젊은이는 자신이 왜 하위라는 틀에 갇혀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그의 이름은 카일. 이 불공정한 세상을 깨기 위해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한 사람이다. 이 사회의 감시와 억압을 피해 그는 상위 계층의 도전장을 던지고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거대한 계층의 벽을 넘어가려 한다. 이 이야기는 그가 선택한 위험한 여정과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저항의 불씨가 번져나가는 과정을 그린다. 인간은 과연 진정한 평등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면 계층이라는 벽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굴레로 남게 될 것인가? 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느 날 밤, 태어난 지 24시간 된 아이가 정부의 중앙기관으로 옮겨진다. 이 사회에서는 태어난 아기는 철저히 검사를 받아 계층이 결정된다. 유전자 분석과 환경적 적합성 검사를 거쳐 아이는 상위, 중위, 하위 계층 중 하나로 분류된다. 계층이 결정된 아이는 일정한 색상의 팔찌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며 모든 사회적 지위를 제한한다. 주인공 카일 역시 하위 계층으로 태어났으며 팔에는 회색의 팔찌가 채워져 있다. 카일의 부모는 하위 계층에서 태어난 이들로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극도로 제한된 생활을 하도록 규제받고 있다. 카일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위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머릿속에는 늘 상위 계층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다. 상위 계층은 무엇을 누리는 걸까? 왜 우리는 그들처럼 살 수 없는 걸까? 카일이 사는 지역은 황폐하고 오염된 환경으로 하위 계층은 정부의 배급에 의존해 살아가야 한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과 식량조차 제한되며 상위 계층이 제공하는 값싼 정보 외에 다른 정보는 접할 수 없다. 카일은 학교에서 배우기를 하위 계층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위 계층만큼 발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따라서 상위 계층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듣는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왜 자신이 하위인지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의 집은 고층 빌딩의 음침한 지하에 위치해 있고 상위 계층의 구역은 높은 성벽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벽 너머의 세상은 하늘이 밝고 건물은 아름답게 빛나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하위 계층은 그곳을 볼 수 없다. 카일이 18세가 되던 해 그는 배급소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남자는 예의상 그와 대화를 나누며 그가 상위 계층에서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이 상위 계층 남자는 카일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그의 지적 호기심과 날카로운 질문에 놀라움을 느끼고 자신이 읽던 책 한 권을 카일에게 건넨다. 이 책은 하위 계층에서는 절대 접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와 사회 구조에 관한 금지된 문서로 상위 계층에서는 허용된 교육용 자료에 불과하다. 카일은 이 책을 몰래 숨겨가지고 와 밤마다 읽기 시작한다. 책에는 현재 사회가 형성된 과거의 사건들과 계층이 고정된 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자신이 무지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진실을 알리겠다는 결심을 한다. 카일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위 계층 내에서도 비밀리에 운영되는 저항 조직이 존재하며 이들은 상위 계층의 감시를 피해 모여 사회 변혁을 논의한다. 조직의 리더인 리아는 상위 계층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고 카일은 그의 도움을 받아 조직에 합류하게 된다. 저항 조직은 정보 유출과 소규모 파괴 활동을 통해 점차 상위 계층의 불만을 키우고 있었다. 리아는 카일에게 한 가지 임무를 맡긴다. 그것은 상위 계층의 구역으로 몰래 들어가 정부가 숨기고 있는 문서와 자료를 확보해 오는 것이다. 이 자료는 상위 계층이 불평등을 영속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이 적혀있는 비밀 문서로 그 내용을 공개하면 하위 계층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카일은 위조된 신분증과 변장 도구를 이용해 상위 계층의 도시로 잠입하는 데 성공한다. 처음 보는 깨끗한 공기, 번쩍이는 고층 빌딩,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와 호사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들은 고급 음식과 넓은 주거 공간을 누리며 하위 계층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상위 계층 정부의 비밀 데이터 센터에 접근한다. 그곳에서 그는 상위 계층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하위 계층을 무력화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낸다. 예를 들어 하위 계층이 먹는 식량에는 신경 억제제가 들어있어 그들의 위지와 사고력을 무디게 하고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계층에 대한 수능을 주입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카일은 어렵게 확보한 자료를 저항 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해 하위 계층에게 퍼뜨린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억압받고 조작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과 분노에 빠진다. 이들은 상위 계층의 통제 시스템을 깨기 위해 거리로 나서기 시작한다. 곳곳에서 작은 분기가 일어나고 상위 계층의 경찰과 군대가 투입되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는 저항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폭력적으로 시위를 제압하기 시작한다. 저항 조직의 중심 인물들은 체포되거나 희생되고 카일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다. 카일은 상위 계층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최후의 협상에 나서기로 한다. 카일은 상위 계층의 권력자들과 맞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타협안을 제시하지만 상위 계층의 일부는 그와의 협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항의 불길은 이미 퍼질 만큼 퍼졌고 상위 계층 내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기존의 시스템을 조금씩 개혁하려는 입장을 밝히며 카일의 희생을 통해 얻은 진실을 기반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